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싱가포르 초대 총리 리콴유 자서전의 일부입니다. 특히 그의 청년 시절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싱가포르 하면 보통 강력한 성장,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지만 1965년 독립은 사실 원했던 게 아니었죠. 리콴유 본인도 기뻐할 일이 아니었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자원도 없는 작은 도시국가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그 시작을 당신께서 주신 이 자서전 발췌본을 통해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젊은 리콴유의 생각과 경험을 중심으로요. 네, 좋습니다. 특히 그 영국 식민지 시절의 경험, 그리고 인생을 바꿨다고 할 수 있는 일본군의 침략과 점령기, 또 영국 유학 시절 접했던 여러 사상들이 젊은 리콴유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는 건 흥미로운 작업이 될 겁니다. 그가 어떻게 현실 정치에 발을 딛고 또 초기 정치 기반을 다져갔는지 그 과정에 좀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리콴유는 1923년 지생이죠. 영국 식민지 싱가포르의 꽤 유복한 중국계 가정에서 태어나서 명문 레플스 학교를 다녔고요.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었던 건데요. 그런데 18살 때 일본군이 침략하면서 모든 게 달라집니다. 이 경험 어땠을까요? 정말 결정적이었죠. 자서전을 보면 그 영국군이 너무나 허무하게 항복하는 걸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어릴 때부터 당연하게 여겼던 어떤 백인 우월주의, 이런 것에 대한 환상이 깨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3년 반의 일본 점령기, 이걸 리콴유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그 중국계를 대상으로 한 숙칭 대학살이 있었잖아요. 반일분자로 의심되면 그냥 학살해버리는. 거기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경험이 아주 깊게 각인되었다고 합니다. 생존의 냉혹함 같은 걸 느꼈겠죠. 자서전에 보면 당시 일본군 위안소에 대한 언급도 나오는데 이걸 리콴유는 병사들의 성욕 해소를 위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이었다라고 평가해요. 본인의 시각에서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강간 사건은 적었다. 이렇게 서술하는데요. 이것도 그의 어떤 실용주의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걸까요? 그리고 점령기에 일본 회사에서도 일하고 암시장 거래도 하고 이런 생존 경험들이 훗날 정치 감각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네요. 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통해서 권력이라는 건 결국 총구에서 나오는구나 하는 현실을 아주 뼈저리게 느꼈다고 하니까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자서전에서 보면 일본 압제하에서도 막 자긍심 지키면서 저항했던 한국인들한테는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쓰면서도 정작 당시 말라야 공산당의 항일투쟁은 그게 말라야를 위한 게 아니라 중국 민족주의에 기반한 거였다. 이렇게 좀 평가절하하는 시각을 보여요. 그렇군요.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는 싱가포르가 또 다른 혼란에 빠지죠. 권력 공백 상태에서 말라야 공산당 세력이 부상해서 인민재판 열고 재산 뺏고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고요? 네, 맞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돌아온 영국 군정은 이 공산당 지도자한테 항일 공로가 있다면서 훈장을 주기도 했어요. 좀 혼란스러운 시기였죠. 이런 혼란 속에서 리콴유는 뭔가 이전과는 다른 시대가 오고 있구나 이걸 느끼고 23살에 변호사가 되겠다며 영국 유학길에 오르는군요. 네, 런던 정경대, LSE죠. 그리고 케임브리지에서 법학을 공부하는데 여기서 여러 사상들을 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헤럴드 라스키 교수의 마르크스 이론에 좀 흥미를 느꼈다고 해요. 그렇지만 레닌주의의 어떤 방법론이나 공산주의자들의 경직된 태도에 실망하고 결국 거리를 두게 됩니다. 대신에 그가 깊이 공감했던 건 영국의 페이비언 사회주의였어요. 점진적인 사회개혁을 통해서 사회주의를 이루자는 거죠. 특히 높은 상속세, 이걸로 부의 대물림을 막고 좀 평등한 출발선을 만들자, 이 주장에 상당히 매료들었다고 합니다. 높은 상속세요. 나중에 총리가 되고 실제로 도입하기도 했었죠. 물론 나중엔 폐지되지만요. 그냥 공부만 한 게 아니었네요. 그럼요. 유학 시절부터 이미 정치 활동을 염두에 뒀던 것 같아요. 당시 식민지 독립에 좀 더 우호적이었던 영국 노동당 정치인들하고 교류하면서 인맥을 쌓으려고 노력했고요. 또 레플스 대학 동문들하고 같이 말레이 포럼이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활동했는데 이게 반식민주의 성향의 지식인 모임이었어요. 여기서 독립의지를 다진 거죠. 이게 다 귀국 후 활동의 밑거름이 됩니다. 네, 1950년에 27살의 나이로 귀국해서 변호사 활동을 시작하는데 바로 현실 정치에 뛰어들 준비를 하는군요. 당시 친형적인 기성 정치인들하고는 좀 선을 그으면서 스스로를 좌익 민족주의자로 규정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주목한 게 바로 노동운동이었어요. 1952년에 집배원 노조 파업이 있었는데
이걸 성공적으로 변호하면서 노동계에서 아주 큰 신망을 얻게 됩니다. 이때 리콴유 본인도 노동조합에 정말 정치적인 힘이 있구나, 이걸 깨달았다고 회고하죠. 이게 그의 강력한 지지 기반이 되고요. 그 다음 행보가 또 흥미좋은데요. 합법적인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동료들하고 옥슬리로 서클이라는 스터디 그룹 같은 걸 만들고, 심지어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골수 빨갱이라고 여겼던 공산주의자들하고도 접촉하고 변호해주면서 연대를 모색해요. 굉장히 전략적이죠. 네, 아주 그렇죠. 그리고 1954년에 파자르 사건이라고 좌익성향 학생신문이 선동 혐의로 기소된 일이 있었는데, 여기서 또 학생들을 성공적으로 변호해냅니다. 이걸 계기로 좌파 진영 전반의 폭넓은 지지까지 확보하게 되죠. 이렇게 보면 청년 리콴유는 정말 격동의 시대를 온몸으로 겪으면서 현실 정치의 냉혹함, 권력의 속성 같은 걸 체득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식민 통치, 전징, 이념 대립 속에서 살아남고 또 배우면서요. 그러면서도 페이비언 사회주의 같은 이상을 품기도 하고, 독립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서는 이념을 넘어서 공산주의자들과도 손을 잡는 상당히 유연하고 전략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거죠. 오늘 저희는 리콴유 자서전을 통해서 그의 청년 시절, 특히 일본 점령기와 영국 유학기가 그의 사상과 정치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식민지 경험, 전쟁의 상처, 서구 사상과의 만남, 그리고 치열한 정치적 연대 과정까지 참 다층적인 모습이었네요.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생각해볼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리콴유의 초기 모습, 그러니까 좌파적 성향이나 반식민주주의적 민족주의 같은 것들이요, 이게 훗날 우리가 아는 강력한 국가주도 발전 모델이나 때로는 좀 권위주의적이라고 평가받는 그의 통치 방식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아니면 어느 지점에서 달라졌다고 보시나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